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한 언론에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이 군수인데 보통 군수에게는 관사가 제공이 되죠. 근데 황정수 무주군수는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도 전셋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관사를 이 이주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창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군수 관사로 사용해오던 주거시설을 다문화 가족을 위한 협동조합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이주 여성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황정수 군수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황 군수는 10대 후반부터 계속 농민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요즘 그 이주 노동자들 농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도 그 이주 여성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에 시집 와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주 여성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또 이 이주 여성들을 위한 공간, 여기서 뭐 한국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뭐 간만에 뭐 듣기 좋은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게 공존이고 공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죠.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슈퍼 홍삼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의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야가 담배값 인상과 법인세 정상화를 둘러싸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1일 이 새누리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을 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이 정 위원장은 이 과세표준 500억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22%에서 1 내지 2%포인트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중재안이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없던 말로 하자 이러면서 일축해버렸다고 합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왜 우회 지원이냐?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회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합의를 봤지만 금액을 놓고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2천억 원을 주장한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5,233억 원은 돼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당은 누리과정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되 그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해준다 이런 방안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테크윈을 한화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삼성종합화학은 삼성토탈 등을 자회사로 둔 석유화학업체이고 삼성테크윈은 항공기와 엔진 등을 만드는 방위사업체인데 삼성의 이 같은 매각 방침은 이재용 3세 경영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은 전자와 금융서비스, 건설 플랜트 등으로 그룹을 재편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이건희 회장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가 파견 노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인데요. 이 사람은 어제 열린 한 토론회에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 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파견 업종을 다 푼다고 해도 기업들이 과연 파견 노동을 쓸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 정책관은 또 파견법 제정 당시에 정부안은 파견 금지 업종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면서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짜고 있다고 하죠. 이 종합대책을 짜는 취지는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발언들은 보호와는 정반대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분신 사망한 경비노동자가 일했던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어제 일제히 옥상문을 폐쇄해버렸다고 합니다.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경비노동자가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를 벌일 것을 우려해서 옥상문을 걸어 잠갔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관계자는 오전에 서울 강남경찰서 정보과로부터 전화가 와서 2012년에도 경비원이 옥상에 오르지 않았냐, 옥상문을 잠그고 경비원이 출입하지 않는지 살피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한 경비노동자가 계약 해지에 반발해서 굴뚝에 올라 농상을 벌인 것을 언급한 건데요.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이 먼저 이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알려줬고 입주민도 그대로 따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만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스포츠센터 등 고층 건물 옥상도 잠겨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 절차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이 정부 측 대표자로 나선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면서 질 낮은 모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에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건 시점인 것 같은데요. 왜 이르면 다음 달에 굳이 결정을 하려고 할까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년 2월쯤에 열릴 예정인데 이걸 보고 판단을 하면 그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헌재는 앞당겨서
서둘러서 결정을 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서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장 약한 수위의 처벌을 내린 건데요. 제주지검은 이에 대해서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된 상황이 확인됐다면서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전형적인 바바리맨 행태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 이슈 독트에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2달여 만에 내린 결정인데요.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 관계가 명확한 데다가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해서 별도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이모 전 부장판사가 경찰관 폭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변호사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달 30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전 부장판사는 그 직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고 대한변협은 이를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검찰이나 변협이나 어째 제 식구한테는 참 너그러운 눈빛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미 충분히 제기된 비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입만 아픕니다. 제 식구 봐주기가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죠. 대신 다른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앞세웠던 바로 그것, 검찰시민위원회입니다. 이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광주고검시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 음란죄 처리 사례, 김 전 지검장 치료의사의 의견 등을 시민위원에게 제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들이 사건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 합리적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우선 이전부터 살펴보죠. 바로 명칭인데요. 검찰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줬다는 그 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회입니다. 검찰이 구성한 위원회이고 검찰이 알아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성격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합니다. 시민위원회에선 검찰의 일방적인 설명만 청취합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대등한 위치에서 증거 다툼을 벌이고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검찰시민위원회에선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 갖고 검찰의 설명만 들은 후에 의견을 내놓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검사,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과는 반대되는 편의 출석과 의견 개진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찰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검찰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 등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위원회에 제시한 수사자료가 원자료일까요? 아니면 수사 결과 개요를 요약한 설명자료일까요? 그게 요약본 설명자료라면 요약 과정에서 검찰의 의도가 녹아들 수 있고 심의 결과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에는 검사가 시민위원들에게 사건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객관성이 100% 담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검찰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결정의 주체는 검찰 자신인데 마치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만 추가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권능을 받들어 모시고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서 그 권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여연대가 2011년 9월에 검찰 시민위원회의 1년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데 대해서 검찰은 한 차례의 연장 통치 끝에 부분 공개만 했는데 그 부분 공개한 내용도 빈 껍데기 자료뿐이었습니다.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사건 처리 통계마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한해서는 아주 소상히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효용을 따졌겠죠. 검찰 입장에서의 효용 말이죠. 자,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 스폰서 검사 파동 이후에 자체 개혁 방안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입 초기부터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의 존재 성격과 운영 방식을 볼 때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고요. 시민의 참여는 검찰 시민위원회 같은 검찰 산하 조직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기소 대배심처럼 법원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듣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들 면피용으로 시민을 동원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오용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독터리였습니다. 네,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 기초단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누리과정이고 이 누리과정의 지금 공방의 당사자 한 축이 지방교육청인데요. 교육청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에게 중앙정부가 떠넘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허리가 휠증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한 기초단체장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안녕하세요, 성남시장입니다. 네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연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남시가 서민 빚탕감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상당히 눈길을 끄는 건데 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지금 서민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빌렸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산관리 행사 기관이나 이런 데 넘어갔다가 거기서 돈을 또 못 받으면 또 이제 2차로 팔리고 부실채권 거기서 돈 못 받으면 또 팔리고 하는데 예. 이 부실채권 중에서 네. 지금 시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원금의 2, 3%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악성 연체 채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의 가치 없는 채권이지만 네. 채무자 입장에서는 전액 살아있는 저승사자 같은 무서운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 측은 2%의 가치가 있지만 채무자 측은 100% 다 부담인데 이것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어디 정상적인 삶도 할 수가 없고 예.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정상적인 경영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단 민간의 모금을 통해서 한 2% 정도 예를 들면 10,000원을 모으면 50만 원의 빚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실채권 거래 금액으로 사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최종 그렇습니다. 단계.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해서 네.
2% 선에 사들여서 예. 그걸 소각하면 음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음흠. 이제 빚에서 이제 구출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예. 요거를 조금 저희는 이제 좀 논의를 좀 키워서 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음. 어차피 원금의 2% 선에 거래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나 마나한 채권이니까 예. 그러나 채무자한테는 가혹한 짐이니까 그렇죠. 이걸 정부 예산으로 좀 사서 없애자. 레버리지 효과가 50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억을 그 예산을 투입하면 50억의 부채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 때도 약간 쟁점이 됐는데 그 부채 탕감 나왔을 때 새누리당 이런 데서는 그러면 도덕적 해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요. 네.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수십조 원씩 몇 차례씩이나 빚을 없애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예. 그런데 이제 개인한테도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채권이라면 이게 지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 시중에서 2% 선에 거래되는 채권인데 이미 이거는 뭐 죽은 채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덕적 해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이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수혜 대상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일단 성남시 저희가 관내에서 그 대부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네. 장기 연체 채권이 약 한 27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270억. 네, 그걸 이제 그 대부 업체들은 2% 정도를 주면 저희한테 양도하겠다고 하니까 예. 일단 그 270억 정도를 없애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지금 270억이라는 게 채권 그 전체액입니까? 아니면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채권 전체액입니다. 전체액이죠. 네, 그러니까 270억에 2%만 주면 전부 다 넘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5억, 6억 정도 되는 거죠. 5, 6억 정도만 모금을 하면 270억에 해당되는 수천 명의 부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물론 수혜 대상은 성남 시민이 되는 거고요. 성남 시민이 좀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남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나 채권이 반드시 성남 시민만은 아닐 테고요. 네네. 저희가 전에 한번 26억 정도를 무상으로 기부받아가지고 대부업체한테. 네, 대부업체한테. 왜냐하면 이게 가치가 없으니까요. 예. 26억을 기부받아서 소각했는데 해당자가 171명이었습니다. 예. 네네.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일단 그 재원은 모금으로 마련이 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예산으로 하는 건 법령상 근거가 없으니까요. 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좀 본주제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렇죠. 복지 갈등이 지금 이 예산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누리과정이니 이런 걸 일단 그 논외로 하고, 기초단체에게 떠넘겨지는 부담 부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분유하고 기저귀 지원해주겠다 그 대선 때 약속했는데 이거의 절반 이상을 기초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이런 지금 뉴스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애들 분유값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시작해가지고 예. 정부가 예를 들면 70% 낼 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뭐 30%를 광역 10%, 뭐 기초 20% 이런 식으로 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예. 갑자기 그 사업의 정부 부담금을 50%, 40%로 줄여버리면서 예. 지방정부 보고 60% 더블로 내라고 하니까 네. 하던 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까지는 계속 분유 지원하다가 네. 또는 취약계층들 무슨 바우처 이런 거 지원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먹기로 결국 시예산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자체 부담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통보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 그냥 통보 오면 끝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지방자치가 아니라 완전히 예속돼 있는 거죠. 이게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도 한번 기초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기초연금 재원 문제도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광역이든 기초든 이 지자체로 그러니까 떠넘긴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담이 큰 게. 네. 국민 기초연금입니다. 그렇죠. 기초연금이죠. 이 기초연금을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거니까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당연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성남시만 해도요, 기초연금의 40%를 시가 내고 있고요. 네. 10%는 경기도가 내고, 정부는 50%만 내고 있어요. 예. 이 황당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남 시민들이 그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이행하려고 무려 1년에 400억씩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0억이 어디 수입이 그럼 새로 생겼느냐? 아니거든요. 딴 데 써야 될 돈 못 쓰고 결국은 정부 정책인 기초연금에 400억을 더해서 시민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부금을 더 주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네. MB 정부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둘 지방 정부로 떠넘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예. 이런 추세라고 얘기할 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많았고, 네.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대체적으로 유지됐는데,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작년, 올해 심하고요. 예. 갑자기 일방적으로 막 떠넘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2%씩 막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심해지는 게 결국은 세수 축소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예. 지방정부한테 일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보육료, 그다음 기초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나 그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정부 부담이 70%였던 거를 50%로 줄여서 20%를 증가한다든지 예. 이런 게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중앙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것을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에 떠넘김으로써 그만큼 예산 지출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초단체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다른 것에 또 예산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은 정말 꼭 펼치고 싶었는데 네. 중앙정부가 지금 이걸 떠넘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축소를 하거나 폐기한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년도 기초연금이 이제 400억을 지금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예. 네네. 예. 400억을 추가 부담하는데 그것도 매년이잖아요. 예. 이 400억을 가지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교육 현장에 예. 그 교육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초중고의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학교가 그걸 다 커버를 못하니까 시에서라도 좀 이렇게 대학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네. 그런 교육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음껏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장애인 지원, 예.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 지원 이런 사업들 예. 이런 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 차량, 네. 장애 차량, 그 추가 배차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못하고 네. 특히 일자리 사업, 네. 일자리 사업들 또 사회적 기업 투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지만 거의 다 그런 것들이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 국회에서 타결을 못 보고 있는 게 담배세 인상입니다. 지금 네네. 그 야당 같은 경우는 담배세 인상의 상당 부분을 개별 소비세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중앙정부한테 돌아가니까 네네. 이건 아니다. 정 올리고 싶으면 지방세 이런 거 그대로 유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 더 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담배값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이 담배값,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들한테 이 담배 소비세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재정 수입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담배값을 올려놓고 올리는 세금을 다 국가 수입으로 잡아버리니까 예. 매출이 총 매출 숫자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총 매출 개수가 줄어드니까 네. 지방세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방 세율을 많이 올려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도 있고 한데. 담배 소비세를 올린다고 하는 게 사실은 지방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테고요. 아, 예. 재정적으로는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혜택은 다 중앙 정부가 보고, 예.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하려면 예.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 등록세를 감면해버려요. 그 원래 취등록세가 전부 다 지방정부 몫으로 들어가는 지방정부 몫이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줄이지 않고 취득 등록세를 줄이니까 실제로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이 지방 재정만 점점 악화시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수입은 중앙정부로 가고. 그건 중앙정부가 가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이 예. 양도에 따른 소득 중에서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양도소득세 가져가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양도소득세는 원래 거래를 제한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거래를 늘리려면 양도소득세를 없애든지 줄여줘야 되는데 네. 아니 누가 취득세가 2%인데 1%로 내렸으니까 취득세 싸니까 집 사자 그러겠습니까? 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재정을 또 확 줄여놓은 겁니다. 수입원을 줄이고 예. 지출은 계속 늘려놓고. 음. 이러니까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위 가용 재원이 바닥이 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살림살이가 지금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체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몇백억씩,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지금은 재정 문제가 다 해결돼서 네. 재정 자립도도 가장 높은 도시고 네. 또 여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 대로 근데 이게 2010년만 그럼에도 하더라도 불구하고 아니었잖아요. 몇백억씩 또는 뭐 몇십억씩 뭐 백수십억씩 부담이 마구 증가가 되니까요. 예.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요. 예. 아마 말도 못할 정도일 겁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때 이 모라토리엄도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7,28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 규모의 이제 비공식 부채들 때문에, 예. 안 갚을 수는 없고, 예. 좀 나눠서 갚을 수밖에 없다 해서 작년 연말까지 저희는 그걸 다 갚고 처리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좀 형편이 편하 싶었는데, 중앙정부가 막 이 재정 부담을 마구 전가를 해버리니까, 예. 살림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 예. 요즘은 또 중앙정부만 전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경기도가 또 마구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도비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게 버스 회사에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 5대5로 경기도 50, 이렇게 성남시 50이었는데 예. 갑자기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예. 경기도가 30%밖에 못 내니까 성남시 70%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 그리고 또 어디 터널 공사 하나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네. 그 원래 경기도 50, 성남시, 광주 5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건데 네. 경기도가 20%밖에 못 내니까 네. 80% 너희들이 내서 해라 이렇게 또 통보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사업 포기할까 생각 중이고요. 예. 성남시에 종합 스포츠 센터라고 하는 걸 짓고 있는데 예. 도비를 150억 주기로 했는데 예. 25억 정도 주고요. 125억은 못 주겠다고 실제로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주겠다가 아니고 예. 못 주겠대요. 이게 안 무슨 일이 주니까 알아서 해라. 예. 이렇게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는 큰아들한테 떼넘기고 예. 큰아들은 동생한테 떼넘기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어디 우리 개한테 떠넘길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장 기초단체가 그러니까 그 역점 사업으로 뭔가 좀 공약도 지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 이 뭐 지자체 파산제 도입해야 되네 마네 뭐 이렇게까지 운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건 내가 보기엔요. 예. 지방정부 파산 운운하기 전에 예. 중앙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지방정부가 파산이니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거는 네. 물론 일부 부실한 자치단체장들의 그 방만한 그 예산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예. 가장 근본은 지방세 그 세입 부분, 예. 세입 부분을 자꾸 축소시켰고요. 음흠. 세출 부분은 의무적 세출 부분은 계속 확대시켜서 지방살림 망가뜨린 제1 원흉은 중앙정부입니다. 예. 그 상식적으로 좀 중앙정부도 살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증세 없는 뭐 복지하겠다 이런 얘기 황당무계한 소리였는데 예.
아니, 세금 안 내고 어떻게 복지를 확대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증세를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 감세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감세해가지고, 국가 세입을 계속 줄이거나 확장하지 않으면서, 네. 지출 약속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지출 의무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지방정부한테 떼넘겨가지고, 지방정부를 고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단순히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은요. 지방정부의 주요 수도권, 예. 지방정부가 이 야당들이 많아서 거기다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탄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살림을 하는 원칙이야. 세입을 늘려야 되고 세입은 감면해진 거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부정부패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예. 국방예산, 네. 자원외교, 예. 4대강 이런 쓸데없는 토목 예산하면서 마구 해먹는 거. 음흠. 그 부정부패에 관계된 예산들은요. 다 삭감해야지요. 예. 근데 그거 부정부패하고 온갖 그 폐악을 저질러도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데 예. 그거 같이 해먹자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시장님, 그러니까 그 협의회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입장은 똑같지요. 그렇습니까? 중앙정부의 해결 문제를 예. 그러니까 세입 영역에서 부당 감세해 준 거 원상 복구하고 예. 지출 영역에서 부정부패나 불구한 예산 대규모 삭감하고 하면 정상화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예를 들면 국세 중에 지방세로 전환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뺏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방세 부담을 세출 영역에서 예.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 돈으로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질이라네 자꾸. 예. 박근혜 정권의 이 복지책, 재정책, 이거에 대해서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X판입니다. 정말 이거는요.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너무 이게 내년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 뭐가 날라와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 어제도. 예. 이미 저희 의회 예산을 내놓은 상태인데, 예. 이거 또 줄였으니까 너네가 내라.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그 의회가 또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런 게, 중앙정부가 얼마 부담하던 거, 덜 부담하니까 너네가 더 내라. 이런 게 날라와서, 네. 제가 기본 방침을 어제 낮에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지금부터 국가나, 네. 도가 일방적으로 성남시 부담을 늘리고 자기들 부담을 줄이겠다고 통보 오는 부분만큼은 네.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해당 그 수혜자들한테 네. 중앙정부가 얼마를 깎아서 경기도가 얼마를 깎아서 이걸 더 줄 수 없게 됐으니까 예. 그거는 중앙정부나 경기도 가서 받으세요라고 통보를 하기로 하고 예. 우리는 그만큼 줄이고 우리가 추가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제가 어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버스 지원금, 네. 시내버스 지원금 20% 깎아서 우리보다 더 내라 그래서 그건 예산 편성이 이미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버스 회사에는 통보를 보내놨어요. 예. 경기도가 20% 깎았으니까 경기도 가서 받으세요. 예. 제가 통보해서 아이고, 예. 문서로 보내놨습니다. 도저히 이게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니고요. 네. 동네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그 부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협의도 없단 말씀입니까? 협의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날라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좀 제도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하도록, 예. 하든지 아니면 뭐 합의를 하든지, 이게 다툴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도 한번 따로 떼어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게 지방정부 죽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담론통 통직의 조형근입니다.
제가 김종배 선생님과 함께했던 팟캐스트 꼬투리 경제학이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출판사 반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가 효율성의 논리일 뿐이라는 생각에 정면으로 맞섰던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더 위대한 고민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왔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왜 주 4일제 근무를 주장했을까요?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금융공황을 예견했던 걸까요? 케인스는 왜 절약과 저축을 그토록 증오했던 걸까요? 슌페터는 어떻게 혁신하는 기업가와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구별했을까요? 그 외에도 토스타인 베블렌, 막스 베버, 마르셀 모스처럼 제도 경제학에서는 비록 잊혀졌지만 인류의 풍요로운 사유를 보여준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하는 인권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